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책을 읽거나 저와 가까운 인간관계를 지니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들, 책 속에 있는 그런 용기의 말씀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이런 책으로 했는데요.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산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가 산으로 가면 된다.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사진을 찍으려면 천만을 찍어라. 자, 다시 시작하려면 그냥 다시 가만히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기다림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또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에 자기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좋은 시를 좀 열심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저의 기다림입니다. 다른 기다림은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90이 훨씬 넘으신 제 아버지가 원래 94세고 어머니가 91세니까 두 부모님이 큰 고통 없이 고요히 떠나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현실적인 기다림입니다. 근데 부모님 떠나는 기다림은 제가 기다리면 되죠.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자, 나는 좋은 시를 쓰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시가 쓰여집니까? 예? 안 쓰여집니다. 제가 시에게 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가 나에게 찾아왔다, 시가 나에게로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는 찾아가는 시가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불행히도 안 찾아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시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시인은 시를 써야지 라고 딱 생각만 하면 시가 딱 쓰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동기들이 같이 등산을 하다가 북한산에 올라가면 서울을 내려다보면 서울이 아름답습니다. 서울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서울을 빌딩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의 빌딩의 골목 속에서도 꽃이 핍니다. 그 꽃을 보면 서울이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탁 내려다보니까 서울이 아름답잖아요. 그럴 때 제 고등학교 동기가 뭐라고 그럴까? 제고 고생하고 시한수 시인에 대한 오해죠. 물론 그런 은평영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아, 서울은 아름답다 이런 시가 아니에요. 낙엽이 떨어졌다 이게 시야. 학 친구들이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탁 나오듯이, 치약을 딱 짜면 치약이 탁 나오듯이 시인이 시를 생각하면 시가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메모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쳐서야 되야만이 시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에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다림을 향해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달팽이가 어떻게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온 세상을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을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그 부부가 남겨놓습니다. 그 자손들.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 한 쌍씩만 남겨놓게 생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달팽이. 달팽이가 그것까지 어떻게 기어갔을까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기어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잖아요. 아, 이건 내한테 적성이 안 맞아, 이건 안 맞아. 막 이러면요. 특히 20대들은 20대의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짧아요. 대학 졸업하고요. 어정어정하고 이러다가 보면 금방 서른 됩니다. 정말이에요. 서른 넘어보세요. 금방 35 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35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행정고시 한번 하고 싶다, 꼭 되고 싶다. 나 약사가 꼭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자기 인생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넘어서도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를 떠나야만이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사랑하는, 특히 20대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를 먼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안 떠나더라고요.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사진을 찍으려면 천번을 찍어라. 이 이야기가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잡지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말이죠. 어느 날 저보고 사진 기자하고 같이 개인사 백연암에 있는 성철 스님을 취재해라.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요, 3,000배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려는 거예요, 내보고. 그래서 그 부장 아직도 안 만납니다. 저는 좀 가까이 사는데도 한 처음에 본 적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그 가야산 중턱에 백년하면 암자의 성철스님이 계셨는데, 하니까 일부러 이제 쫓겨나지 않으려고, 대낮에 가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캄캄해지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인터뷰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죠. 그런데 원택 스님이라고 그 제자 스님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마천격인 원택 스님이 오늘 밤에 백년하면서 자고, 그냥 내가 아침 되면 그냥 가라, 이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잠은 재워준다, 밥도 준다. 그래서 사진기자는 그날 밤에 이제 이렇게 그 문간방에 있는데, 원택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원택 스님이 제가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뭐 하시더니, 정 기자, 서면 인터뷰를 허락하셨다. 서면 인터뷰. 그래서 질문사항을 써라, 오늘 밤에. 그러면 내일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걸 내가 받아서 주겠다. 반은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날이 마침 동암군 해제일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회인사 대웅전에서 이제 해제 설법을 하시는데, 해제 설법 하시고 나서 다시 백년암으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동행해도 좋다,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얼마든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와, 정말로 성철 스님 설법 끝나고 불이 나게 회인사로 걸어 올라가실 때 진짜 옆에 붙어서 스님 뭐 이렇게 말도 붙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고는 뭐 저를 번창하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붙어가지고, 스님 좀 좋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알면서 그런 거 묻노, 내가 뭐하노? 이렇게 감성도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면서 막 물었어요. 부장님 얼굴이 막 그런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위에 딱 스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가 계속 뒷모습만 막 찍다가 바위에 딱 앉으시니까 그림이 되잖아요.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자 지팡이를 탁 짚고 이렇게 앉아서 쉬시다가 그 사진 기자를 보고, 사진을 왜 이렇게 많이 찍노? 그만 좀 찍어라, 필름 안 아깝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 기자는 사진 찍으라고 그 말씀을 못 들었어요. 정신없이 찍느라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그래? 그래서 제가 벌써 필름 30장짜리 대여소통도 더 썼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하고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래? 그러면 1000번을 찍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1000번을 찍어라. 사진을 찍으려면 1000번을 찍어라. 저는 그 말씀이 그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1000번? 아이고 1000번 어떻게 찍어? 3000배 만이 내가 만난다고 이제는 1000번이나 찍으라고 그러신다고 혼자 속으로. 하여튼 그날 사진 많이 찍었어요. 다 떨어진 금융 공시, 식사하시는 식탁, 무염식하는 또 무더기 옷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앨범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왜 사진을 1000번을 찍으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제 인생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라.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시를 쓰잖아요. 시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1000번을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한 편의 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0번을 꽂혀 쓰라. 열심히 노력하는 말이겠죠. 그죠? 자,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휙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없기를 바라죠. 저도 가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저도 해요. 죽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고통이 없을까요? 네? 그렇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죽은 사람 많이 보셨죠? 우리가 육친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관할 때 마지막으로 관 뚜껑을 닫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지막 보는 순간이다. 관 뚜껑을 닫으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얼굴을 보라. 그럴 때 얼굴을 보면요, 그 고인의 얼굴이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막연히 죽은 사람의 얼굴은 정말 일그러져 있고 그냥 막 고통을 못 이겨서 그냥 막 찌그러져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평화스럽습니다. 잠자는 듯 누워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정말입니다. 눈을 뜨지 않았다 뿐이지, 눈을 감고 있다 뿐이지,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화장을 해서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스럽습니다. 자, 내 인생에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면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고통은 내가 이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내 존재의 큰 까닭이에요. 그래서 고통 없는 삶을 가지 말자. 그 대신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고통의 의미를. 저는 살면서 왜 고통스러울까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좋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가족은 왜 형성됩니까? 누가 형성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형성해 놓은 가족
구성원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만든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형성됐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책임지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그건 회복만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떠본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으면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잖아요. 자, 결혼하면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형성되었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부모는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사회의 가장 가정이라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그 단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이렇게 힘든 까닭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거다. 고통의 의미를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아이슈비츠 강반에 가스실로 계속 다른 사람이 끌려갈 때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갈 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끝에 이렇게 피를 내어서 이렇게도 얼굴을 가르고 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이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왜? 고통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이 죄악을 알려야 된다. 그런 고통의 의미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남아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철학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그 고통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자세 중에서 극복의 자세보다는 견딤의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은 20대들은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절망의 벽, 그런 벽을 뛰어넘으려는 극복의 자세가 아주 능동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절망의 어떤 벽을 계속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극복의 자세보다는 인내의 자세, 견딤의 자세가 더 소중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보고 맨날 극복하면서 살아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다행히 참고 견디는 인내라는 그런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있으니까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좀 힘과 용기를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서로 나누었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 부족한 이야기를 제 마음으로 열심히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제 이야기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